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의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인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21% 하락한 16,418.68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04% 내린 4,334.45를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05% 하락한 1,877.17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러시아 위기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부진한 지표로 인해 투자 심리가 위축돼 대부분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는 0.35% 내렸고 독일 증시는 0.91% 하락했습니다. 반면 프랑스 증시는 0.1% 상승했습니다.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연준은 양적 완화 축소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셔 연은 총재는 한 컨퍼런스에 참석해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조만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연준은 통화 완화 정책 수준을 개선되는 경제와 어울리는 방식으로 후퇴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한 선제 안내 기준인 실업률 6.5%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한 연설에서 가이던스의 다음 단계는 한 가지 지표가 아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에반스 총재가 6.5%의 실업률 목표를 설정한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백악관 경제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3.1%로 제시하며 미국 경제가 더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향후 2년간 일자리가 더 많이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백악관은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실업률이 최근 5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재정 적자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동시에 제조업 일자리가 늘고 있고 수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 정부에 대해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역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제안들은 국제법에 기반을 둔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대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이익을 예외 없이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의 강동석입니다. 사상 최고가를 이어가던 S&P 500 지수 상승은 사흘 만에 멈췄습니다. 별다른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중 한때 다우지수는 100포인트 넘게 하락하다가 오후 들어서 그 낙폭을 크게 만회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수출지표 급락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면서 상해 증시가 3% 가까이 급락하면서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에 일본의 1월 경상적자가 사상 최대치, 또한 4분기 경제성장률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니케이 지수도 1%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틀간의 하락으로 1950선까지 내려온 코스피 지수,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장중에 중국 상해 증시까지 한번 챙겨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3월 11일 굿모닝 대박 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일본의 1월 경상수지 적자가 1조 5,890억 엔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4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소식 챙겨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마감된 글로벌 소식부터 챙겨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S&P 500 지수가 4일간의 상승을 멈추면서 하락을 했고 유럽에서도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하루 지나서 이제 중국 문제가 뉴욕 증시를 좀 뒤흔들었네요. 이렇게 보면 그동안 혹한이라든지 여러 경제지표 부진
이런 고민들을 이제는 이제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떨쳐버리고 네. 외부 변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오늘 뭐 지수는 네. 크게 내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시장의 분위기는 그리 나쁘지는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중국의 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죠. 2월 수출의 낙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이 조금은 남아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뉴욕 지수부터 살펴드리겠는데요. 다우는 0.21%가 내려갔습니다. 16,418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은 약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0.04%가 내려간 4,334포인트. S&P 500 지수는 0.05%가 하락한 1,877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수의 변동폭에서도 보듯이 낙차가 그리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로 현재 다가온 이 테이퍼링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 시장의 중론으로 퍼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유가는 소폭 내려갔고요. 금 가격은 소폭 뛰었습니다. 금 가격이 1,350달러 언저리 수준에서 현재 온스당 1,341달러 50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시장에서 그 특징적인 부분은 이 중국발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동가격 선물이 1.7%나 하락이 됐고, BH 빌리턴, 앵글로 아메리칸, 그 다음에 리오 틴토 등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이 원자재주들이 별로 좋지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현재 남아있는 이런 상태고요. 2월 수출이 무려 18% 이상 이렇게 떨어진 이 수치가 다소 부담이라고 보겠습니다. 1월 말부터 2월 9일까지 춘절 효과의 휴일 이 기간이 있었지만 낙차가 너무 컸다는 게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2명의 연준 연방은행 총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플러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연준의 테이퍼링 기조는 그대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연준의 테이퍼링 결정은 3월에도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오늘 이제 금통위가 폐회가 되는데요. 어제 발표됐던 이 1월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1조 5,890억 엔으로 기록이 돼서 지난해 동월 대비 4배 이상 폭증이 됐습니다. 아베노믹스가 추락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솔솔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마감된 유럽 증시는 영국이 0.35% 내렸고 독일은 0.91%, 프랑스는 0.1% 상승을 했습니다. 독일은 0.9% 내렸지만 프랑스 증시만 가까스로 강보합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 영향이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4배 이상 폭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10월부터 12월까지 네. 기록했던 경상수지 적자를 다 합쳐도 네. 1월의 경상수지 적자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1월이 얼마나 이게 크게 현재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네. 근데 너무 이게 심합니다. 이렇게 심하게 되면 아무리 장사라도 이렇게 매를 두들겨 맞으면 적자에 대한 그 투자자의 시각이 불안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뭐 수치는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월 경상수지 적자 1조 5,890억 엔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동월 대비 4배 이상 폭증이 됐고요. 아베노믹스가 현재까지는 잘 견디어 왔는데 이제는 외부 시각은 다소 현재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그 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를 했고 팩트, 사실만을 보도를 했습니다. 좋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적 그냥 그 내용만을 그대로 여기 전달을 했는데요. 여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1조 5,890억 엔, 그 현재로서는 반올림을 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좋지 않은 가운데서 경상수지마저 이렇게 꺾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현재 0.61%, 0.6%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3분기 때만 해도 0.67에서 68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 아르헨티나나 그다음에 국지적인 터키 사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이런 그 이머징 마켓에 좋지 않은 흐름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면서 일본의 국채 수익률의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 결국에는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흔들리게 되고, 이러면서 대거 이 국채를 내다 파는 이런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이 포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일본의 국채는 많은 비중을 일본 금융기관과 그다음에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다소 괴리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BOJ 금통위가 폐회가 됩니다. 4월 1일 소비세 인상 이후에 한번 양적 완화 기조를 한 번 더 예상할 수 있을까요? 한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4월 다음 달이죠. 이제 코앞에 와 있네요. 이 소비세 인상이 되고 나서 네. 분명히 좀 경기가 조금은 현재의 기조보다는 조금 주춤거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시기는 이 시기로 좀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경상수지가 계속적으로 현재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구로다 하루이코가 4달이면 이제 취임 1년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 원전 가동 문제가 일본 국민과 그다음에 아베 총리와의 불협화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BOJ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다고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보실 화면은 로이터의 화면입니다. 어제 발표됐던 내용이죠. 전반적으로 GDP의 성장이 확정치가 0.2%로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치는 0.3이었는데요.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연율 기준으로 봐도 1%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0.7% 상승에 그쳤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시면 less than initially estimated 이렇게 썼습니다. 예상치보다 다소 좀 부진했다 이렇게 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오늘 금통위가 이틀간의 그 일정을 가지고 이제 폐회를 하는데요. 어떤 그 방향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친화적인 내용, 이런 언급은 다소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고 보겠지만, 현재 이렇게 떨어지는 경기를 어떤 방향으로 일본은행이 식견을 가질까,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export seen as a concern 이렇게 썼습니다. 계속적으로 유가와 천연가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인해서 이 수입 수요가 계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가져가는 것, 이것이 계속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일본은행의 로고 창에 그 창문에 비친 모습인데요. 저 뒤쪽에 그 고개를 좀 내려 숙인 좀 나이 드신 신사가 걷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좀 우울한 모습인데요. 전체 사진의 톤도 약간 회색빛 톤과 블랙으로 점철되어 있어서 최근에 일본의 경제를 그대로 사진 하나로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로다 하루이코 총재는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율 목표치 2%를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핵심 인플레이션율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1.3% 정도 수준에 현재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언사가 있겠지만 이런 불안한 흐름이 자칫 일본 증시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개연성을 높이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로 다가온 FOMC 회의를 앞두고 매파, 비둘기파 할 거 없이 여는 총재들 계속해서 양적 완화 유지를 지속해야 된다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이제 발표됐던 2월 고용 지표가 네. 약간 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크게 웃돌았습니다. 17만 5천 명이었으니까요.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지난해 평균으로 잡아도 18만 명에서 22만 명 이 수준에 조금 이제 미달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1월에 이어서 2월까지 이런 그 혹한과 폭설, 그다음에 결항 사태, 항공기의 결항 사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고용 시장에 얼어붙는 이런 부분은 예상보다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화면은 로이터가 내놓은 자료 화면인데요. 여기 Fed 플로서라고 썼죠. 이 플로서 총재의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플로서 총재는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매파 진영인 현재 리차드 피셔 달라스 총재와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낼 것으로 현재 보고 있는데요. Stick to current tapering 이렇게 썼습니다. 테이퍼링 기조에 계속적으로 현재 붙어 있는 이런 스틱이라는 그 단어를 썼는데요.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갈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화면은 찰스 에반스 총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에반스 룰로 많이 알려진 시카고 비둘기파를 이끄는 수장격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의결권이 없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썼죠. 계속적으로 100억 규모씩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축소해가는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비둘기파나 매파 진영 모두 현재 그 양적 완화 축소 기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다음 주 있을 이 FOMC 회의 때 현재 65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는 100억 달러 정도가 준 550억 달러로 축소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이번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이 존 케리 국무장관을 초청을 했다고요. 대화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커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이제 계속적으로 버티기 국면보다도 네. 이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정부가 주민투표를 16일 날 실시한다고 네. 이미 공표를 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또 불협화음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혈 충돌 가능성들도 있고요. 네. 그 유혈 충돌이라는 것은 이 주민들끼리의 충돌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이전에 미국하고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면 조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뭐 역제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유럽에 머물고 있던 존 케리 장관이 국무장관이 러시아로 들어오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푸틴 대통령과 이 세르게이 나무노프 외무장관 사이에 접점이 아주 파이널 다큐멘트가 나오지는 못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약간의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료 화면도 이 부분을 이제 단신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앞에 라브노프라고 쓴 부분은 이제 세르게이 라브노프 그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이제 지칭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Russia has proposal to resolve Ukrainian
situation 이렇게 썼습니다. 러시아 제안을 존 케리 장관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투표 전에 실마리가 풀린다고 한다면 일단 무력 충돌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을 시나리오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푸틴 대통령이 현재 흑해 함대를 퇴각시킬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어제 상하이 증시가 2000선을 내려갔기 때문에 이 일본의 그 니케이 지수 변동과 상해 증시의 오늘 2000선 회복,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오바마 미 대통령과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첫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약간 러시아를 두둔하는 측의 발언이 조금 나왔던 건 사실인데요. 네.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미국을 도외 수인을 할 수는 없고, 미국과 중국은 아시아권에서 패권 다툼이 옛날부터 있었고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런 부분에 약간의 좀 힘겨루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크라이나 현재 과도 정부와 그다음에 크림 자치정부 간의 대화의 물꼬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무력으로 그 군대가 진입이 돼 있고 크림 자치정부의 일부는 러시아군이 현재 점거 상태로 가져간 이런 상태를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계속적으로 방치하기에는 자신의 신인도와 지지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미국 쪽이 어떤 카드를 꺼내든 러시아와 대화를 하든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단초는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중국까지 나선 상황 속에서 러시아도 사태를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JB스타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장에 미칠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1960선이 붕괴되고 1950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별에서 온 그대 김수현에 대한 인기가 중국에서 강한 인기를 보여주면서 키스트를 비롯한 관련주의 동반 강세가 보였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대규모 투자 소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1950선까지 내려가네요.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외국인이 좀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1950선까지 좀 밀린 상황을 나타내었습니다. 일단 지수가 가장 크게 부담을 받았던 점이 일단 중국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주말 동안 좀 악재성의 그런 소식을 좀 내놨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예상 밖의 그 무역 수지가 적자를 발표를 하였고 2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8%가량 줄었다는 소식이 함께 좀 전해졌고요. 또한 이제 중국의 태양광 업체인 그 차오르 과학기술유한공사가 그 중국의 채권 시장 최초로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함께 우리 증시에도 좀 악재를 미쳤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중국의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그 춘절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같은 달 대비 조금 그 시장에 대해서 좀 투심을 더욱더 약화를 시켰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오히려 좀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떠오르면서 함께 조금 증시에는 함께 좀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전쟁과 같은 이런 최악의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런 리스크는 좀 영향 아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일단은 3월까지는 어떤 증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뚜렷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좀 지지부진한 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업종 내에서도 저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개별 종목에 오히려 좀 집중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아직은 시장에 대한 좀 어떠한 그런 신뢰성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라든지 그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좀 터진다면은 시장은 지금 상당하게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마 1950선에서 1980선까지 이런 박스권 장세에 좀 염두에 두시고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은 김수현 때문에 난리인 것 같습니다. 관련 주들이 급등을 하고 또 소속사인 K스트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더라고요. 김진경 연구원도 김수현 많이 좋아하시죠? 네, 저 상당히 많이 좋아합니다. 네. 저도 별그대 드라마 재밌게 봤었고요. 네. 일단 최근에 종영되었던 드라마가 그 별그대가 중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김수영 소속사였던 그 키이스트는 물론이고 모델로 썼던 업체들까지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경남제약이라든지 신성통상, 농심 같은 경우는 일단 김수영 테마주로 묶여지면서 어제 좀 장 초반부터 상승을 좀 보였었고요. 일단 한류 열풍들이 좀 확산이 되면서 현지에 진출해 있던 업체들에게도 좀 매출 확대도 함께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양회에서도 별그대가 좀 언급이 되었다고 하죠. 이 정도로 국내 드라마에 대해서 좀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강세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업종들 위주로 좀 상당히 그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일단 한류 열풍과 관련되어 있던 그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매출적인 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김수영 관련주가 떠오르면서 엔터주까지도 함께 좀 부각이 되었는데 뭐 그룹 가수라든지 드라마 이런 콘텐츠 부분에서도 중국에서는 상당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상승을 이끌어갈 만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 조금 더 살펴를 보시기 바라겠고요. 한류 열풍이 좀 확산이 되고 있어서 국내 제작사라든지 연예 기획사 상당히 중국 쪽에서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엔터주로 접근하신다면 일단 대형 기획사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키이스트라든지 JYP 같은 경우 수익 기반이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뉴스에 의해서 좀 급등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SM이라든지 YG엔터는 뭐 소녀시대라든지 투애니와 이제 컴백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여행사라든지 화장품 쪽에서도 사업을 상당히 좀 진출을 해 나가고 있어서 수익 기반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조금 대형 업체 위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국이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번 중국 전인대에서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상당히 좀 화두로 좀 떠오른 상황인데요. 일단 그 중국의 공업 지역 같은 경우 이제 베이징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 정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무래도 그 상당히 주요 핵심 과제로 떠올랐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에 개막을 했었던 전인대에서는 그 추상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을 좀 내세웠고요. 앞으로 2년 동안 약 430조 원가량 좀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그 소형의 석탄 보일러 폐기라든지 오염물질 배출 차량의 그런 폐차 그리고 고급 디젤유 공급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런 구체적인 정책적인 좀 내용도 좀 함께 좀 내세운 상황인데 중국 정부의 강한 의지부터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일단 어제 일부 수혜주를 강하게 급등했었죠. KC 그린홀딩스라든지 KC 코트렐 등이 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미세먼지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은 그 탈진이라든지 탈항 쪽에 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되겠고요. 만약 간접적인 수혜주를 좀 원한다는 그 기업은 대체 에너지 수혜주가 정도가 되겠는데 풍력주라든지 아마 태양주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한 오염 물질에 대한 배출 차량과 그 노후 차량도 좀 폐차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그 폐차가 진행이 되면서 자동차의
좀 교체 수요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국내 자동차 업체에도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차량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기대도 함께 증가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매출적인 면으로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관련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업종 위주로 선택을 하시되 중국에서는 일단 2년간의 그 430조 원이라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세웠던 만큼 일단 관련주 중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C 그린홀딩스는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또 KC 코트레는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좀 강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소폭 이제 좀 쉬어가기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차례 좀 이슈가 나온 만큼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련주이 사실 좀 매물대에 좀 걸쳐져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오늘의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최근에 상승세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고 또 전일 상해 증시가 3%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틀간의 조정이 나왔던 코스피 지수 오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상당히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증시가 어떻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1950선까지 좀 밀린 상황에서 오늘도 좀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옵션 만기라든지 그런 우크라이나 사태, 금융 불안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부담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변수들이 남아있어서 대형주 위주로 아무래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위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인의 매수 전환 기대는 좀 낮아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왜냐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런 글로벌적으로도 좀 악재성이 좀 나오고 있어서 외인이 쉽게 매수로 돌아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좀 코스닥 쪽에 한번 좀 관심을 두시기 바라겠고 단 업종마다 좀 옥석 가리가 필요한 장세입니다.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는 만큼 한번 좀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린 업종가 모바일용 프린터주로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업종들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모바일 프린터라는 그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태블릿 PC 같은 경우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 나가고 있고 스마트폰은 계속적으로 좀 사람들이 꾸준히 좀 사용을 해 나가고 있죠.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린터와 그 스마트폰을 결합을 했던 신규 서비스까지 공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적인 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모바일 프린터가 약간의 좀 테마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개별주 위주로 대응 전략을 해보자는 오늘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숨은 의미를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화정책 예측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선제적 안내가 오히려 금융시장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선제 안내 시점이 다가오면 네. 이때 투자가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년 5월에 벤버냉키 의장이 이 테이퍼링 출소 가능성 시사하자마자 신흥국들에 들어갔던 당기성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통화를 약세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선제 안내가 어떻게 보면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미리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선제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폴 볼커 같은 사람은 금리 인상을 한 번에 어마어마하게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옛날 벤버냉키 의장 2008년도에는 막 0.75씩만 내렸지만 이 폴 볼커는 오히려 올리는 쪽에 아주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 글로벌 시장을 초토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때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하는 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오히려 지금 질서정연하게 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선제 안내가 금융불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은 투자가들이 어디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을 오히려 금융불안을 초래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지금 선제 안내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수순으로 가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 더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실업률 6.5%가 제가 잘못됐다 저는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은 이거는 구직 포기자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제가 요즘 선제 안내는 바뀌어야 한다고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FOMC 때 이 부분이 지금 주요 안건으로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실업률이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약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정말 중요한 지표를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다 그러면 결국 선제 안내가 사실은 많은 투자가들이 예측할 수 있는 선 안에서의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언제까지 이 지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표를 내놓지 못한다면 사실 선제 안내는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어떤 실업률의 낮아짐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다가오는 상황에서 테이퍼링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이전에 했던 선제 안내가 틀렸기 때문에 금융불안을 초래한 거지. 더 정확하게만 제시했다면 사실 금융불안은 오히려 초래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과거의 통계를 보니 그렇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이 학습 효과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다음번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본다면 선제 안내가 오히려 금융불안 초래보다는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반스 총재도 실업률 6.5% 이 기준이 아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한번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실업률 6.5%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사님? 실업률 6.5%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업률 6.5%는 아마 어떤 가이던스로 쓴다기보다는 네. 이 실업률에 플러스 구직 포기자를 넣는 아마 이런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지표가 좋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실제로 실업률이 6.5%인데 구직 포기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시험률 낮아져 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 완전 고용, 결국 구직 포기자들이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업군에 다시 편입이 돼서 그들을 포함한 어떤 실업률을 산출해 내야만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연준을 100% 믿을 수 없다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률 자체가 문제인데 이거를 자꾸 연준위원들은 무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내는 상관없고 겉에 포장만 지금 계속 좋아하는 거죠. 선물을 받으실 때 느낄 겁니다. 포장이 좋으면은 되게 기분이 좋겠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선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있다 그러면 기분 되게 나쁘죠.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실업률은 아마도 가이던스에서 약간 빠질 확률은 높겠죠. 높을 확률이 높겠지만 이 실업률이라는 개념의 차이는 변할 확률이 높다. 실업률에 아까 말씀드린 구직포기자를 포함한 완전 고용의 실업률, 아마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나. 물론 지금 시장 일각에서는 ECB처럼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에반스를 해서 실업률은 거의 다 왔지만 인플레이션은 오질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실업률 아니라고 인플레이션을 가는 거, 이건 제가 잘못했다고 보는 게, 인플레이션도 실업률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식간에 올라버리는 바람에 시장이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더 빨리 진행될 때는 굉장히 무서울 거라는 거죠. 과거 인플레이션이 그랬습니다. 한번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옛날에 러시아에도 빵 하나 살려니까 돈 엄청 많이 들어가서 줄을 서는 상황이 있었고, 물론 과거에 얘기했지만 전쟁 후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니아까에다 돈을 다 싣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한번 부풀으려면 이것도 어떤 통제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다른 쪽에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존에 제기했던 이 선제 안내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포인트로 맞힐까봐 좀 걱정이 된다. 이분만 아니라면은 오히려 선제 안내는 상당히 시장에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기준도 실업률과 같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구직 포기자를 포함하는 실질적인 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실업률 산출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겠네요. 다음 주 FOMC가 기다려집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는 중국 경제 이야기입니다. 양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 금융당국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한계 기업과 부실은행 등의 시장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부실 회사, 은행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결국 이제 금리를 자유하고 예금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두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결국 무슨 말이냐면 대형은행들만이 어느 정도 살아남을 수 있는 현재의 경제 시스템을 민간은행까지도 만들어내게끔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들이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많은 대로 돈이 이동할 것이고, 그 은행에서는 그 돈을 받으면 당연히 이거를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경기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금리 자유를 하고 자본시장을 도입해도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게 먹힐까? 이런 생각은 사실 조금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면은 거의 확실하겠지만, 반사회에 반민주, 이런 식으로 가능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쪽으로는 거의 민주화 쪽으로 가는 건데,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 구조는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나라가 중국인데, 이걸 도입해서 그 효과가 얼마일까라는 생각은 사실 솔직히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국이라는 큰 시장이 결국 민주주의의 돈맛을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 얘기는 결국 중국도 개방이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면, 지금의 조치는 결코 나쁜 상황이 아닐 것이다. 중국이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는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국이 디폴트를 용인함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들의 자산 건전성이라든가 기업들의 어떤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결국 이번 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약간 요번에 CPI라든가 PPI 때문에 빠진 부분들을 회복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수출 지표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국 상해 증시가 2,000선이 무너졌습니다. 3% 가까이 급락했는데 오늘장에서 좀 복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장은 사실 빠졌어도 추세적으로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거나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 중국 제가 주봉을 냈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점과 요 지점 보시면 이게 이제 머리고요. 이게 어깨거든요. 어깨 라인에 그대로 온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생각했지 못했던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이것이 춘절의 영향, 춘절 때문에 문제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도 그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면 춘절이 너무 길어요. 보통 2주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지만 명절 다가오면 일을 좀 잘 안 하죠. 명절을 기다려집니다. 특히 2주씩이나 하시는 중국 입장에서는 거의 한 달 다 쉬었다고 봐야 되겠죠. 마음이 벌써 콩밭에 가 있는데 일이 되겠습니까? 그 영향권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지금 중국은 저가 매수 기회가 온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양해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자본주의 어떤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정책을 쓰겠다라는 것은 해외 투자가들한테는 또 상당한 기회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어저께 하락은 어떻게 보면 저점으로 끌어내리기 위한 유도적인 하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중국 증시 하락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는 일본 경제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하향 조정되면서 1% 아래로 내려갔고 1월 경상수지 적자는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입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악화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해결 방법이 있죠. 원자력 발전소 돌리면 됩니다.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동일본이 초토화돼가지고요. 일본 대지 때 문제가 된 어떤 동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를 청소화를 내면 2020년 정도 돼야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른 원자력 발전소 돌린다? 그 일본에 있는 그 주민들은 공포예요. 물론 아베 입장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해야만이 경제가 살고 자기가 이때까지 주장했던 어떤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원자력 발전소 돌리더라도 전기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14기 정도 돌릴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것도 지금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거 돌려봐야 물론 어느 정도 에너지 수입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완벽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점점 가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베는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우경화 쪽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어떤 그 안 좋은 그 분위기를 해외로 뻗치게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구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위대를 뭐 다시 헌법상으로 뭐 다시 재구성하는 방법을 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상대로 뭐 땅 가지고 싸움하고 있고 이런 어떤 부분이 다 거기에 연결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장의 관점이 아베노믹스로 가야 되는데 시장에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안 되고 수출은 늘었지만 수출도 이번에 사실 약간 줄었죠.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수입은 더 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적자가 2배가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은 이거를 지금 내세우면은 지지도가 떨어지죠. 그럼 아베가 오랫동안 그 총리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자꾸 딴 쪽에다가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해결 방법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입을 안 하면 에너지를 당연히 수입 못하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방법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엔화를 강세로 끌고 가라. 그러면 에너지 수입은 줄이겠죠. 가격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출이 또 늘지 않는 불상사가 또 생기죠. 결국 사면초가에 빠진 게 지금 아베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대책을 내야 했지만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도 아시겠지만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다 회복시키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찰스 플러스라든가 자넷 옐런도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정정책을 가야 한다. 이런 건데 재정정책도 일본은 재정 건전성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것이 바깥쪽으로 흘러나와서 문제가 될까 봐 좀 걱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 경제는 이래나 저래나 사면 초과에 있다라는 거 웬만하면은 엔화가 강세로 가서 우리나라도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베 총리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을까요? 엔화 강세 기조를 이어갈까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참 잘 들었고요. 강연회가 오늘 있습니다. 4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 여의도 IM투자증권 지하 1층에서 김동섭 이사님의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네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1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